포스코 그룹을 좋게 보시는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을 좋게 보는 거는요.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일단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해 가지고 4조 원 이상 이제 이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철강 산업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남의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요즘 같은 고금리 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돈을 빌리든 아니면 증자를 하든 하게 되면은 기업의 그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자기 돈으로 하니까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진출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또는 앞으로 갈 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한 거를 보면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음극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요즘 들어와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뭐 음극재 양극재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음극재 사업 시작한 건 2010년부터예요. 네. 굉장히 와. 오래됐죠. 네, 오래됐네요. 거기다가 양극재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죠. 네. 양주가 늦네요. 원래는 이제 저기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음극재로 더 많이 알려졌었고 아마 이게 이제 양극재 쪽은 이제 합병하고 뭐 하면서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리사이클링 쪽으로 해가지고 리튬 공장이 만들어졌고요. 11월 말에 호주 필바라하고 합작으로 했던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지금 광양에 공장이 준공이 돼서 이제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리튬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에비타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에 3조 원 목표, 28년도에 10조 원입니다. 뭐 그냥 심플하게 에비타를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세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세전으로 봤을 때 10조 원 정도? 그러면 이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제시를 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음극재, 양극재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서 수주 잔고가 가장 명확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83조 수주를 했는데 지금 하반기까지 하면 100조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뛰어난 데다가 중요한 거는 이 내재화 쪽으로 해가지고 27년이긴 하지만 뭐 리튬은 포스코홀딩스를 네. 통해서 그다음에 니켈도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채는 합작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재화를 좀 이제 확실히 해나간다라는 거. 그 포스코 퓨처엠 지금 실적 관련해 가지고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조원이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면 이제 25년 기준, 26년 기준으로 해서 1조 1,000억 정도. 근데 2030년으로 가게 되면은 3조 4천억. 이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매출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26년에 17조인데 43조로 늘어나게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양극재는 100만 톤 30년에. 현재는 가장 캐파가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 2030년 기준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제시를 해놓은 업체다라는 거.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그림도 확실히 좀 제시가 되는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사난 거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거는 이제 광석 리튬 그 광산에서 이제 채굴한 거 그걸 가지고 리튬 추출하는 건데 이거 지금 광양에 이제 그 준공을 했고요. 요거 이제 그 시운전 시작했고 요게 이제 이 공장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 한 중반 후반부터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외에 포스코홀딩스는 아시다시피 철강 사업 부문 중국이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죠.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철강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6%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글로벌 철강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포스코 자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철강이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홀딩스 100% 계열사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상장 안 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전방산업 쪽 건설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했을 때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계열사로 갖고 있는 게 리튬하고 니켈 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계열사로 가지고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리튬 쪽으로 했을 때는 그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염호 리튬이라고 하죠. 네. 그거가 아마 내년 2분기 초에 아마 공장이
1차 공장이 준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염호리튬이 이익률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포스코홀딩스 쪽에 이제 2차 전지에서의 어떤 성장의 그림을 그려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이게 주대우 그러니까 이제 무역회사였었죠. 여기도 역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2차 전지 배터리용 그 천연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호주 그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하고 25년간 75만 톤 계약.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원료를 갖다가 얘네들이 전 세계에서 광물을 수급을 해가지고 퓨처엠에다 이제 제공을 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서로 선순환이 좀 될 수 있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 얻을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혼합물을 공급.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진출.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또 따로 보실 거는 얘네가 해상 풍력 쪽을 합니다. 네. 요즘 이제 그린 에너지 쪽에서 이제 풍력 사업 얘기를 하잖아요. 신안 쪽에 전라남도 신안 쪽에 300메가와트짜리 해상 풍력 단지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것들을 갖다 계속 키워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수소 환원제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석탄 대신에 수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걸 갖다가 이제 물과 그 철강만 뽑아내는 이제 그런 역할 하는 거를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현재 뭐 완성된 기술은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수소를 한 30% 적용하는 이제 바이넥스 공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런 그린 철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포스코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DX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아마 거래소로 조만간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화를 지금 얘네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사업까지 이제 얘네들이 하는데 각각의 예를 들어 가지고 양극재 공장 또 철강 공장 뭐 이런 쪽에 이제 직접 투여가 돼 가지고 광양 쪽에서는 그래서 무인으로 원재료를 갖다 실어 나르는 기차가 돌아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왜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냐면 포스코 그룹은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홀딩스 그다음에 퓨처엠 이쪽하고 이제 리튬 솔루션 쪽 해가지고 2차 전지 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쪽 전반을 갖다가 이 DX라는 회사에서 결국 자동화 운송까지 붙어가지고 가게 되니까 전반적인 어떤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그림을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려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그룹에서는 지금 리튬을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산 42만 톤, 염호, 광산, 점토, 리사이클링해서 리튬은 채취하고요. 양극재는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 그다음에 음극재는 2022년 대비해서 4.5배 확대한 천연 18만 톤, 인조가 15만 톤, 실리콘이 3.5만 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리사이클링은 그 이제 합작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니켈 광산 지금 지분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정의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 전체가 하나의 어떤 하나가 돼 가지고 이 산업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를 너무 또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이번에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포스코 외에 또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일단 배터리를 갖다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분리막 쪽 같은 경우 국내 업체가 이제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SKIT라든지 뭐 있는데 분리막의 글로벌 최강자는 일본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 비중이 높은데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 못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공장 준공이 되고 내후년부터 가동되고 뭐 이러면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해액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성 자체가 변형이 쉽기 때문에 재고를 못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가는 중간에 변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액 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왜 제가 전액을 말씀드렸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전액 시장에서 중국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미국을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아마 전액 회초들이 좀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이 올라 있는 것 쫓아 사셔라.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지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 말씀드렸지만 변질 우려 때문에 재고를 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내 생산 캐파가 22년 기준으로는 엔캠이 2만 톤이 있고 솔브레인이 1만 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엔캠이 34만 톤이 되고요. 와. 동아일렉이 지금 10만 톤. 이건 비상장사입니다. 그다음에 솔브레인이 6만 톤이 되고 덕산테코피어가 6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전액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조정받을 때 관심 갖고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은 실적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공장 짓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감안해서 봤을 때는 아직 좀 추가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44조 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도 노출됐지만은 뭐 현대차 유럽향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제 북미 쪽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늘상 나오는 건데 LG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하고 초창기에 사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는데 결국 그쪽도 이제 협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저 LNF와 관련돼 있었던 T사 관련된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수주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바닥에서 좀 돌아서면은 고개를 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 있고 양극재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는 뭐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북미 쪽 계약 가능성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삼성향으로 해서 ESS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계속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엔사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회사 같거든요. 네. 그거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LNF 쪽에서 지금 T사하고 계약한 게 2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를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 좀 보실 때 내년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좀 이것도 역시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장 쪽 섹터들을 선호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도 뭐 2차 전지는 어쨌든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 네. 근데 최근에 조선이 조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 자체는 12월보다는 1분기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조선도 좀 뭐 어쨌든 수주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내년 2분기부터는 고부가 선박 비율이 커져요. 매출에서. 네. 이익률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요즘 이제 반도체 워낙에 좀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사실 반도체 내년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갈 것 같느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반도체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사실 올해 그 에스모라든지 각종 학회나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들이 좀 가시성 있는 그림들이 좀 그려지는 그러니까 신약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회사들이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빠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 근데 바이오는 어려운 게 터무니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 내용 이게 뭐지? 뭐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 아무튼 바이오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도 역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새벽에 폴란드 의회에서 총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방산 계약 2차 계약 기대했던 게 되냐 안 되냐 이제 노이즈가 많은데 그걸 많이 우려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방산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날 그만 해가지고 딱 전쟁이 끝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쟁이 있는데 지금 포탄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전차 만든다고 그래도 헝가리하고 전차 계약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급된 게 손가락에 꼽아요. 생각보다 그 정도로 안 나와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계약을 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동남아 쪽에서 보면 대만, 중국 이슈도 양안 이슈도 있죠. 동남아에서 중국이 자꾸 이제 고개를 쳐드니까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쪽하고 또 분쟁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중국하고 인도 원래 사이가 안 좋죠. 인도로 우리나라 K9 자주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사이 안 좋죠. 파키스탄 인도 또 사이 안 좋죠. 중동 역시도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카타르하고 또 사우디하고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란하고 사우디 요즘 조금 헤빙 무드긴 하지만 뭐 원래 좀 그렇죠. 곳곳이 지뢰밭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무기 공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산 쪽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 그냥 제 생각인데 달나라에 미국이 사람을 보냅니다. 유인 우주선이 가요. 네. 가기 전에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져. 그러면 우주 쪽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우주 관련된 것들이 보통 또 방산하고도 또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 지금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섹터는 그냥 그때그때 봐가지고 돌아가면서 뭐 이쪽이 좋아 보이면 좀 들어가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거든요. 저라면은 그렇게 할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연말 전까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저 진짜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영훈 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를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증권사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탑픽이. 네네. 그렇게 좀 혹시 갈리는 이유는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가치,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 가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방점을 좀 찍고 먼저 보려고 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조금 공격적인 쪽 같은 경우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제 미래의 성장에 좀 방점을 두게 되면은 또 종목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는 그렇게 차이 크게 나는 거 못 봤는데. 거의 반도체로는 가는데 2차 전지로는 이렇게 갈리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2차 전지를 좀 좋게 얘기하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엔 좀 없었다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했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성장의 속도가 확연히 기울기가 조금 꺾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이렇게 성장을 했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완만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완만해졌던 부분이 결국은 유럽 쪽이 일정 부분 올라온 상태고 미국은 올라왔었는데 요게 이제 10월 되면서 조금 슬로우해지는 그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은 지금 그래도 전기차 그 시장 점유율이 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금 다 8% 9%거든요. 아직은 더 가야 되는 거죠. 훨씬 더 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글로벌로 얘기를 하게 되면 중국은 30%가 넘잖아요, 지금. 그럼 걔들도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좋게 보는 쪽에서는 여전히 미국 잘 될 거고 인도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성장률이 180%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는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을 봐. 유럽은 그죠? 중국은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성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갈리네요. 그렇죠. 그게 갈리는 거지. 경기를 조금 안 좋게 보면
자동차를 그렇죠. 구매 시점을 늦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한쪽에서는 좋게 보는 거고 한쪽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또 뭐 트럼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뭐 말하는 게 워낙에 세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현실적인 기자-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을까?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는 것처럼 예, 그런 시각들이 지금 증권사마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